예전에는 집 앞 골목에 불이 잘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김이 나는 국밥집이 있었고 항상 같은 자리에 있던 치킨집 사장님이 조심히 가요라고 인사를 건네주곤 했죠. 비 오는 날에도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불빛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며칠 못 본 사이 간판이 사라집니다. 대신 창문에는 커다란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죠. 불은 꺼지고 안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이 오가던 공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집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한두 번 보면 익숙해집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가게가 거의 100만 곳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로 나누면 몇천 개의 가게가 사라진 셈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뉴스 한 줄로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동네 가게 하나가 없어지는 감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요. 겉으로 보면 이유는 단순해 보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줄어서, 배달 수수료가 비싸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가 무너질 때 그 과정이 늘 비슷하다는 겁니다. 업종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규모가 달라도 말이죠. 처음부터 문을 닫을 생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입니다. 덜 아파 보이는 것부터, 당장 안 끊어도 될 것 같은 것부터요. 그 선택들은 전부 살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상하게도 그 순서가 가게를 더 빨리 끝으로 밀어넣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가게가 망하는 데에도 정해진 흐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장님들이 하나씩 내려놓는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예상 밖의 결과들.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가게가 무너지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장사는 시작부터 숨이 가쁩니다. 임대료는 계약하는 순간 고정되고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며 원재료 가격은 예고 없이 튀어오릅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가게는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여러 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하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조절하기 어려운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임대료를 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개인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도 없죠. 그래서 장사가 조금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손뗄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당장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오늘 손님 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지금 줄여도 바로 문제가 터지지 않을 것 같은 영역들 말이죠. 이 구조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결정이 반복됩니다. 광고를 잠시 멈추고 사람을 줄이고 원가를 조금 낮추고 운영 시간을 줄입니다. 각각만 떼어놓고 보면 이상한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그렇게 할 법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미래를 갉아먹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을 버티기 위해 내일을 담보로 잡는 선택들입니다. 이 구조 안에 들어오면 사장님의 의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열심히 하느냐, 게으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가게들은 비슷한 장면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는데 뭔가 하나씩 빠져 있는 상태. 겉보기엔 운영 중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수축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수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생각보다 치명적인지부터 말이죠.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배달 전문도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엔 근처 회사원들이 들르고 저녁엔 학생들이 간단히 먹고 가는 평범한 가게였죠. 장사가 꺾인 건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손님이 확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덜 오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요. 그때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한 선택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홍보를 멈춘 겁니다. 전단지는 더 이상 돌리지 않았고 지도 예배하던 소액 광고도 껐습니다. 여기 원래 알 사람은 다 알아. 단골은 남아있겠지.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했으니까요. 이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 숨을 돌렸고 그달은 적자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맛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얼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요. 가게라는 건 늘 물이 흐르는 강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단골이 많아도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의사를 가고 회사를 옮기고 입맛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와야 강이 유지됩니다. 홍보는 그 물길입니다. 광고를 끊는 순간 가게는 스스로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이지만 며칠 뒤부터는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아주 느리게 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장님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설마 광고를 끄는 게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줄은 몰랐죠. 문제는 이 선택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광고를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미 줄어든 매출은 그 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보이지 않는 단계 하나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음 선택이 시작됩니다. 이제 비용을 줄일 곳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입니다. 광고를 줄이고 나면 가게는 잠시 조용해집니다. 손님도 줄고 일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계산을 해봅니다. 이 정도 손님이면 굳이 사람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인건비는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빠져나가고 줄이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많은 가게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알바를 줄이자.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처음엔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홀도 보고 주방도 오가고 계산도 합니다. 예전에도 힘들게 버텨본 기억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이어질 때입니다. 이때부터 가게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고 주문이 한 번씩 밀립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여유 있게 응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전보다 불편해진 가게가 됩니다. 결국 가족이 투입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급여는 없습니다. 우리 가게니까. 잠깐 도와주는 거니까. 하지만 이 선택은 비용을 줄이는 대신 부담을 집 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집에서도 가게 이야기, 가게에서도 집 이야기. 쉬는 시간은 사라지고 감정이 쌓입니다. 이때부터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소모시키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사장님은 운영자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됩니다. 장사를 고민할 시간, 메뉴를 점검할 시간, 흐름을 바꿀 여유가 사라집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 남습니다. 2단계에서 가게는 아직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택은 더 깊숙한 곳을 건드립니다. 이제 사장님이 손댈 수 있는 마지막 영역. 그 가게의 맛과 본질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나면 가게는 겉보기엔 더 조용해집니다. 손님도 줄었고 움직임도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또 한 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숫자는 냉정합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고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사장님의 시선은 주방으로 향합니다. 재료입니다. 처음부터 확 줄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싼 식자재로 바꾸고 반찬 하나를 빼고 양을 살짝 조정합니다. 손님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 다음 날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누적입니다. 국물의 깊이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고기의 질감이 바뀌고 단골이 무심코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발걸음이 조금 늦어집니다. 2단계에서 사장님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손님들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그래. 하지만 사실 손님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건 가게 쪽입니다. 가게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료를 다시 올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손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님은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게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 그 변화는 공간으로 드러납니다. 장사가 어려워지면 가게의 하루가 짧아집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열던 저녁 장사를 접고 브레이크 타임이 길어집니다. 이 시간엔 손님도 없는데 굳이 열어둘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씩 줄여갑니다. 처음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전기세도 아끼고 체력도 덜 쓰고 남는 시간에 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가게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손님은 가게의 사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한번 발길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게를 선택지에서 지워버립니다.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장 안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손님이 덜 앉는 쪽에 불을 끄고 테이블을 치웁니다. 횡해진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풍경은 손님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 요즘 장사 안 되나 보다. 가게의 공간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정확합니다. 불이 꺼진 자리, 비어있는 테이블, 조용한 홀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지금 위축되고 있다고요. 사장님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듭니다. 손님이 없는 공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큰 소모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먼저 달아갑니다. 2단계에서 가게는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장이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버티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숫자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것. 가게를 움직이던 마지막 동력입니다. 사장님의 마음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는 날은 달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끝나는 날은 그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도 모르게 사장님 마음속에서 먼저 끝납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숫자를 잘 보지 않게 됩니다. 매출표를 열어도 의미가 없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사라집니다. 대신 계산하는 건 다른 것들입니다. 계약은 언제 끝나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가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신경 쓰이던 작은 먼지가 눈에 안 들어오고 테이블을 닦는 손길이 빨라집니다. 손님이 불러도 반박자 늦습니다. 일부러 불친절한 건 아닙니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사장님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리를 준비합니다. 가게는 여전히 열려있지만 이미 미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손님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맛보다 분위기에서, 말투에서, 시선에서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전이랑 좀 다르다는 감각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은 다시 확인하러 올 이유를 없애버립니다. 데이터를 보면 2단계는 꽤 길게 이어집니다. 실제 폐업 공고가 붙기까지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이 상태로 버팁니다. 가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사장님 문제 아니야? 하지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꺾이기까지 사장님은 이미 할 수 있는 선택을 거의 다 해봤다는 사실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줄였고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텼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여기까지 밀어붙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개인의 실패로만 설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시스템의 결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남잖아. 맞는 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버티는 가게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무너진 가게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자영업 구조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시작하고 경쟁은 가격과 속도로 압축됩니다. 옆 가게와 차별화하기도 전에 먼저 버티는 싸움에 들어갑니다.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버틸 체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평균적인 운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엄청 싸지도 않고 엄청 특별하지도 않으면 가장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수수료는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매출은 그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위험이 분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손해는 온전히 사장님 몫입니다. 반면 임대료를 받는 쪽이나 플랫폼은 손님이 줄어도 구조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위험은 아래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선택은 점점 비슷해집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광고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품질을 줄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밀려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노력의 의미도 바뀝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건 더 오래 서 있다는 뜻이 됩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한다기보다 덜 나쁜 선택을 고르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게가 비슷한 순서로 무너지는지, 왜 그 선택들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구조를 바라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를 조금 다르게 바라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전략가도 아니고 성공한 프랜차이즈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1인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접은 뒤 다시는 장사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망한 이유를 오래 곱씹었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문제는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버티고 있었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가게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광고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재료를 줄이는 모든 선택이 가게 내부를 더 쥐어짜는 방식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 달랐습니다. 규모를 키우지도 않았고 메뉴를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가 아닌 바깥에서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던 부담을 여러 흐름으로 나눈 겁니다. 결과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박도 아니었고 하루아침에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흔들려도 선택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점이 바뀝니다. 망하는 가게의 공통점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위험을 한 곳에 몰아넣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쪽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느 방향으로 돛을 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돈, 선택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가게가 이미 힘든데 구조를 안다고 당장 매출이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먼저 바로 얻는 건 돈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선택의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위기가 오면 덜 아파 보이는 것부터 차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늦출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생기는 건 시간입니다. 광고를 끊고 사람을 줄이고 품질을 낮추는 선택은 즉각적인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복할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반대로 일부 비용을 유지하면 당장은 버겁지만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야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은 매출이 아니라 생존 기간에서 나옵니다. 같은 적자라도 3개월 버티는 가게와 1년을 버티는 가게는 완전히 다른 선택지를 갖습니다. 조건이 바뀌고 계약이 끝나고 방향을 틀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살아남는 가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남는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살아남는 가게는 덜 잃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망하는 가게는 수익을 늘리려다 무너지고 버티는 가게는 손실을 통제하며 다음을 기다립니다. 이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 광고를 끊을지 말지, 사람을 줄일지 역할을 바꿀지, 품질을 낮출지 구성을 바꿀지 그 선택의 순서에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 프리랜서, 작은 조직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줄이려는 것이 정말 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가는 통로인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면 가게가 무너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광고를 끊고 사람을 줄이고 재료를 바꾸고 공간을 접고 마음이 꺾이는 순서. 어느 하나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선택들이었고 대부분은 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가게가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구조는 여전히 빡빡하고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운의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가게는 아무리 잘해도 버티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폐업은 갑자기 닥치는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늘 신호를 남깁니다. 불이 꺼진 시간, 줄어든 사람,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말수 적어진 사장님. 이 구조에 대한 비판도 가능합니다. 왜 위험은 한쪽에만 집중되는지, 왜 작은 가게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지, 왜 버티는 능력이 실력처럼 포장되는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자영업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맡기는 구조,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이다가 결국 핵심을 잃게 되는 흐름. 우리는 이미 여러 영역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주 가던 가게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곳은 지금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수축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전략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이 이야기가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나는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폐업의 풍경은 개인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구조가 만든 결과일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